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클지 보려고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최종 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최종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얼만큼 컸을지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예상키 내는 건 아닌데요. 어머님, 아버님의 키라는 것이 어린이 키에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어린이들 키를 예측하는데 부모 중앙키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중앙키는 남자아기 같은 경우는 어머님, 아버님의 키를 더해서 플러스 13을 하고 나누기 2를 한 것이고 여아의 경우에는 아버님, 어머님의 키를 더해서 빼기 13을 해서 나누기 2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모 중앙키라고 말하고 이것은 엄격한 의미의 예측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이 부모 중앙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cm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것 같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무슨 성장장애가 있는 게 저신장증이 있다든지 성장 속도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제 성장장애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키를 예측을 해봐서 이대로 어린이가 자랄 경우에 이 부모 중앙키 플러스 마이너스 10cm 밖으로 나간다는 것도 이것도 어떤 병적인 저신장증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 중앙키는 계산하긴 편하지만 이게 키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 키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키랑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 통계학적으로 돌려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인데 그때 주로 이용되는 것들이 그 어린이들의 고령령이 얼마인지 키가 얼마인지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어린이가 얼마큼 자랄지를 예측하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고 그 이외에 어린이의 만 나이나 그다음에 부모 중간키 어린이의 체중 같은 것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얼마큼 자랄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성장 클리닉에 갔더니 얘가 얼마큼 자랄 거라고 숫자를 딱 알려줬다. 158.5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경험적인 방법이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나라 자체 개발이 된 것이 아니고 주로 미국에서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국 어린이들의 성장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과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예를 들면 1000명의 어린이들이 쭉 어떻게 자라나를 보고 뭐 그 어린이들이 환경이나 어떤 약물을 투여받았을 때 이 어린이들이 예상 키가 어떻게 달라졌나 이런 거를 비교할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개개인 어린이 하나하나한테는 뭐 아무리 좋은 훌륭한 의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도 자라나는 어린이가 정확하게 얼마큼 클 수 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 최종 키가 이 정도 나온다라고 듣더라도 그거를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 대략적으로 얘는 그냥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다, 너무 작겠다, 너무 크겠다 정도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외래에서 어머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이 정도 크면 지금 평균 키 정도는 애들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얘들이 다 컸을 때에는 남자애들은 우리나라에도 한 180 되고 여자애들은 한 170 될 텐데 지금 평균 키 정도 되면 그때는 너무 작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비교적 최근에 국제적으로 믿을 만한 최종 어른 키들의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민족이 크로아티아에 있는 어떤 민족인데 남자가 185 평균, 여자가 171입니다. 그거 말고는 장다리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북유럽, 스웨덴 같은 데에서도 여자 키가 체중이 170이 안 되고 다 160대이고 남자 키 평균이 180 넘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자 키 평균이 한 170에서 17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한 160에서 16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키는 일본보다도 크고 중국보다도 크고 타이완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랑 비교적 민족이 비슷한 모든 나라 중에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크고 예전에는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하고 영양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날 때마다 그래서 진짜 신체 계측을 같이 하면 애들이 최종 키가 조금씩 계속 커졌어요. 그래서 1960년대 키보다는 70년대 키가 커지고 70년대보다는 80년대 키가 커졌는데 90년대 후반에 신체 계측을 하고 2000년대 작년에 이제 다시 신체 계측을 했더니 최종 키에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어린이들이 좀 빨리 커서
초등학교 애들은 굉장히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좀 조숙한 경향들이 생겨서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빨리 커서 빨리 멈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뭐 초등학생인데 저만큼 정도 애들이 다 큰데 얘네들이 대학생 될 때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것은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거의 우리 민족이 클 수 있을 만큼 최대로 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빨리 오면 키가 작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성조숙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병적으로 사춘기가 너무 빠른 것인데 여아에서 만 8세 이전에 남아에서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가슴이나 음모나 월경 같은 게 생긴다든지 남자애들도 뭐 고환이 커지거나 음모가 나거나 뭐 그런 변화가 그런 만 8세, 만 9세 이전에 생기면 병적으로 사춘기가 빠른 것이고 그런 것을 성조숙증이라 그러는데 이 성조숙증은 사춘기가 빠름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너무너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성장도 빨리 멈추기 때문에 키도 최종적으로 굉장히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신장증이랑 연관이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정상 범주 내에서 그냥 사춘기가 좀 빠를 경우에도 키가 다 작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 어린이들 키를 생각을 할 때 성장을 보는 사람들은 얘네들의 키를 이렇게 쭉 어떤 패턴을 가지고 볼 때 사춘기 이전에 크는 키랑 사춘기에 크는 키를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키 크는 뭔가 기전 같은 게 좀 달라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애들이 키는 크는 그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보면 이제 사춘기가 빠를 경우에는 이 노란색이 사춘기 전 성장인데 사춘기가 비교적 좀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사춘기 시작 시키는 좀 적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정상 범위에서 약간 빠른 경우에는 사춘기 그러니까 중에 키가 좀 더 많이 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반면에 사춘기가 느린 경우에는 엄마들이 이제 가슴도 늦게 나고 월경도 늦게 하니까 얘가 키가 더 많이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춘기 때 급성장 폭이 훨씬 더 좁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범주 내에서 사춘기가 약간 빠르거나 늦은 거는 최종 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사춘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성숙이 빠르고 그런 경우에는 어릴 때 키가 컸던 거에 비하면 최종적으로 약간 키가 작은 경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땐 얘가 어디 가나 항상 컸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보통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상 범위의 빠른 사춘기는 대부분 저신장증을 유발하거나 너무 작은 키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과 관련된 어떤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장 클리닉을 오실 때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고려하고 오시는 게 혹시 성장 호르몬을 쓰면 이제 어린이들한테 어떤 좋은 이득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많이 기대하시고 물어보시는데요. 현재 성장 호르몬 적응증은 이런 질환들입니다. 그러니까 뇌하수체 질환이 있어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거나 아까 말했던 터너 증후군이라는 어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환, 만성 신부전, 투석하는 어린이들은 키가 잘 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 프라다울리 증후군이라는 좀 희귀한 어떤 질환, 그 이외에 특발성 저신장증, 이거는 좀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특별한 원인 없이 굉장히 키가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작은가 하면은 뭐 다 컸는데도 버스 손잡이를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든지 너무 작아서 운전을 할 때 핸들과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게 불가능하다든지 해서 일상 생활하는데 문제가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작은 키들 하지만 어떤 질환은 없는 경우 그런 걸 특발성 저신장증이라 그러고요. 부당 경량화는 출생 시부터 원인이 아주 다양하지만 엄마 뱃속에서도 계속 작게 태어나서 출생 시도 체중이 적었고 계속 작게 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성장 호르몬의 적응증인데 이 적응증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러한 질환이 있을 때에만 성장 호르몬들이 유의하게 어린이들 키의 예후를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상 어린이들이 키는 아주 작지는 않고 그냥 키는 좀 작거나 아니면 가족적으로 좀 작아서 작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 호르몬을 썼을 때 효과가 어떨 것인가? 효과가 좋을 거에 대한 예측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특발성 저신장증의 경우에 성장 호르몬을 잘 쓰면 키가 상당히 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를 특별한 검증 없이 그냥 연장선으로서 생각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어린이들도 좀 더 키가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나 실제로 써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범주의 키인 어린이에서 성장 호르몬 투여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 성장 호르몬 부작용은 여기 기록된 것 같은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작용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만약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을 때에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는가에 대한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성장과 관련된 다른 치료들은 어떤가? 이제 어머님들이 외래 오실 때 사춘기가 좀 빠르면 키가 많이 자고 있으니까 사춘기 지연제라는 약물을 쓰면 어떨까? 이 약은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인데 성장에 대한 효과는 성조숙증이 있을 때는 키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성조숙증까지는 아니어도 사춘기가 좀 빠르게 시작해서 급격하게 진행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성장에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정상 범위의 사춘기 어린이들한테 써서는 키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경구영양제나 여러 가지 약품들도 굉장히 많이 복용하시고 특별한 운동요법이나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상당히 고가인 것이 있고요. 특히 뭐 잠을 어떻게 자냐에 따라서 성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안 좋은 것은 이런 것들은 키를 더 크게 하는데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영양의 결핍이 있다든지 영양에 문제가 있다든지 운동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거나 다른 이유로 수면 결핍이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성장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키라는 거는 건강한 생활을 할 때 자기가 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나하나 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어린이가 심신이 어떻게 건강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를 키우시는 게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요약하면요. 같은 또래에서 키가 300분위수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성장 장애가 있는 경우, 학동기 아동의 경우 연간 성장 속도가 4cm 미만인 경우에 사춘기가 여아에서 8세, 남아에서 9세 이전에 시작되었거나 사춘기는 그러니까 일찍 시작은 되었는데 키가 너무 작은 경우, 이럴 경우는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출생 시 키가 적으면서 계속 좀 작게 자라는 어린이들은 끝까지 작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도 진료가 필요하고 만성 질환이 있거나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 시신경에 이상이 있거나 얼굴 중앙부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중앙부 이상이라는 게 구개열, 구순열 주로 이런 것들인데 이럴 경우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장 장애가 있다고 생각이 되셔서 외래 진료를 보러 오실 때에는 어린이가 출생 시 체중이 얼마였는지랑 과거에 어떤 질환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모님 키가 얼마였는지랑 부모님의 사춘기나 성장 패턴이 어땠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린이들이 뭐 학교나 병원 같은 데에서 키를 잰 기록이 있으시면 그거를 가지고 오시는 게 진료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